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고광철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이벤트 당첨금 지급 과정에서 60조 원대 비트코인을 잘못 지급하면서 코인 장부 거래 방식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거래소가 실제 보유한 비트코인보다 1%가량 적게 유지되던 장부산 코인이 갑자기 12배 이상 불어났다가 없어지는 걸 본 이용자들이 돈 복사 의혹을 제기하고 나선 겁니다. 잘못 지급한 비트코인 62만 개는 실제 보유 수량의 12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일본 집권 자민당이 8일 치러진 중요한 선거에서 의석수를 단독으로 3분의 2 넘게 차지하는 압승을 거뒀습니다. 다카이치 사네 총리는 취임 3개월여 만에 아이돌급 인기를 누리면서 이번 총선을 승리로 이끌었는데요. 다카이치 총리는 적극적인 재정 지출을 약속했고 군대 보유를 인정하지 않은 헌법을 고치겠다는 여론을 이끌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이 AI 반도체 핵심 부품인 HBM 고대역폭 메모리 4세대 제품인 HBM3의 대규모 양산을 올해 시작합니다. 중국의 HBM 추격이 시작된 겁니다. 삼성전자는 이달 말부터 제일 먼저 엔비디아 납품용 HBM4 양산을 시작합니다. 정부와 여당이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을 14년 만에 허용합니다.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고위당정 협의회에서 온라인 비중 확대 등 유통환경 변화를 감안해 오프라인 중심의 유통 규제를 개선하겠다며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하지만 소상공인들과 민노총의 반대가 심해서 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이어지는 집중진단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경제현장 오늘은 SBS BJ앱과 유튜브에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SBS BJ앱을 다운받아 시청하면 더 많은 정보와 뉴스를 볼 수 있습니다. 네, 당정이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 허용을 추진키로 하자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이 떨고 있습니다. 당일 만들어 파는 먹거리로 주민들의 새벽을 붙잡는 골목상권은 대형마트가 새벽 배송에 뛰어드는 순간 가장 먼저 잠식당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은데요. 온라인 유통이 대세인 현실에서 대형마트만 규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도 문제, 이를 풀어줘도 문제. 새벽 배송 논란, 해법은 무엇인지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마종수 한국유통연수원 교수,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연합회 사무총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대형마트 새벽 배송 규제 문제가 갑자기 오늘 어떻게 허용할 것인가 쟁점으로 등장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대형마트 새벽 배송을 허용하겠다, 법안을 고치겠다 이런 건데요. 그동안 규제 일변도였던 여당인데 진보정당 왜 갑자기 이를 허용하겠다는 것인지, 왜 규제를 이렇게 풀겠다는 건지. 마종수 교수님, 새벽마트 새벽 배송은 오랜 동안 규제를 받아왔는데 이 진보 정부에서 규제를 풀겠다. 상당히 어떤 생각입니까? 색다르네요. 예, 2011년도에 법안이 제정돼서 2012년부터 적용이 됐었거든요. 예. 그래서 뭐 소비자들이 체감하고 있듯이 월 2회 의무 시업이 돼 있고요. 밤 10시까지 영업 시간을 제한하는 법안, 그리고 전통시장 인근에 출점을 제한한다든지 그런 법안까지도 해서 다각도로 이 대형마트의 영업을 좀 제한해왔던 법이 있었고요. 다만 이번에 대형마트를 살리자는 취지라기보다는 온오프라인 유통산업 전반에 걸쳐서 이 경쟁 조건 자체를 다시 한번 맞추려는 시도를 보는 게 정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첫 번째는 이 정책 효과의 한계가 좀 명확해졌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이 대형마트를 통해서 뭐 전통시장을 살리자 뭐 그런 쪽의 이유를 들었지만 그런 부분에서 사실 전통시장에 대한 영향이 그렇게 크지가 않았다는 부분도 좀 드러나고 있고, 또 하나는 물가하고 민생 쪽인데 최근에는 이제 온라인 쪽으로 시장이 많이 넘어가다 보니까 새벽 배송으로 통해서 굉장히 많은 신선식품이 거래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새벽 배송이 독점이 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실제적인 신선식품 물가 안정에도 조금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산업 지형 변화가 가장 큰 것 같아요. 예전에는 새벽 배송이 특별한 사업자, 특별한 산업이라고 생각했다면은 이제 소비자들이 인식하는 기본 서비스가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는 온오프라인 자체를 조금 더 균형 있게 뭐 키워 나가려는 그런 시도가 아닌가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경쟁 조건을 맞추겠다. 이 규제가 전통 상인들의 영향을 줄 거로 봤는데 그렇게 크지 않았고, 물가
좀 안정시켜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 지적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신선식품 배송, 새벽 배송은 이제 쿠팡이 독점하다시피 해오니까 이게 가격 문제 좀 더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이죠. 자, 쿠팡을 이제 이후로 두 번째를 드셨고 그다음에 지형 변화인데 지금 겉으로 나타나기에는 지금 의원들이 주장하는 것과 여당이 얘기하는 건 결국 쿠팡에다만 새벽 배송 다 허용하니까 이 대형마트들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서 함께 좀 쿠팡을 좀 누르려면 다른 데를 좀 올려야 되잖아요. 이게 지금 목적인 거죠. 예, 저희가 보기에는 정부 여당이 지금 자신들의 실책을 전형적인 시선 돌리기로 무마하려는 시도로 보이는 것이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동네에 건달이 나타났는데 이 건달들을 방어를 못하니까 옆 동네에 있는 건달들한테 좀 와서 도와달라. 시선 돌리기. 결국 피해는 평범한 시민들이 보는 건데요. 예. 한마디로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그리고 이재명 정부까지 이어서 예. 자영업자, 노동자, 시민사회 심지어 소비자 단체들까지 예. 끊임없이 쿠팡의 불공정과 독과점을 견제할 수 있는 입법을 요구해 왔는데 예. 그 어떤 정부마저도 이 입법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심지어 이재명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도 온라인 플랫폼법을 입법하겠다고 공약까지 했으나 예. 현재 전혀 입법을 하지 않고 있고 예. 결국 자신들의 실책을 숨기기 위해 이렇게 저희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쿠팡의 독점을 좀 막아달라고 했더니 다른 동네 건달을 표현을 쓰셨는데 와서 중소상인들 더 죽이려고 그러나 쿠팡 독점 맞는 법이나 만들지 왜 이런 걸 만들겠느냐. 그러니까 대형마트를 조금 새벽 배송 허용해서 쿠팡을 조금 누르겠다는 건데 우선 새벽 배송 규제로 인해서 쿠팡이 이걸 독점하고 있다 이런 표현들을 이제 쓰시고 있고 당에서 정치인들도 그러는데 쿠팡이 독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정확하게 엄밀하게 말해서 독점 뭐 아니면은 뭐 이런 과점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아직까지도 쿠팡이 그 정도까지 가지는 않았어요 사실은. 왜냐하면은 이 독과점 논의를 할 때 이 우월적 지위를 뭐 남용한다든지 어쨌든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독점 사업자가 된다는 기준이 단일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그 시장 전체에서 50%. 그리고 3개 정도, 3개 미만의 사업자가 75%를 가져갈 경우, 예. 설탕 같은 경우가 되겠죠. 예. 뭐 그런 경우에는 이 독점이라는 걸 쓰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재가 가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예전에 대형마트 3사가 그랬거든요. 대형마트 3사가 전체에서 보면은 75%까지 가져간 적이 있어서 집중적인 견제 대상이 됐었는데 쿠팡은 전체 우리나라 작년도 이커머스 시장이 272조였는데 예. 60조 정도 거래액 기준입니다. 거래액 기준으로 60조 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22%거든요. 22%? 예, 네. 그 숫자만 본다 그러면은 아직까지 독점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전 세계적으로 온라인 기업이 온라인 시장 내에서 50%를 차지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온라인 시장에서. 그렇죠. 온라인 시험에 독점 사업자로 지정을 한다 그러더라도 뭐 쿠팡 외에도 뭐 네이버가 약진을 하면서 50조가 넘어가고 있는 55조의 거래액을 지금 달성하고 있고 예. 거기에는 뭐 컬리라든지 지마켓이라든지 뭐 올리브영 다양한 사업자들이 있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쿠팡 매출이 아무리 늘더라도 50%를 넘는 거는 거의 좀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아마존, 알리바바도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은 이게 이런 뭐 숫자만으로 이 규제를 피해갈 수 있다면은 안전장치가 없는 거거든요. 예. 더 들어가 보면 사실은 근데 새벽 배송 시장에서는 거의 한 70에서 80%까지도 쿠팡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새벽 배송 전체 이커머스에서는 그렇죠. 22%지만 새벽 배송에서는 그렇죠. 왜냐하면 전체 쿠팡 물량의 3분의 1이 새벽 배송으로 가고 있거든요. 지금 신선을 포함해서 그렇게 따진다 그러면은 일반 식품까지 따진다면은 굉장히 큰 시장을 쿠팡이 장악하고 있는 부분이고 예. 또 그 외에도 뭐 당일 배송이라든지 물류 인프라를 이용해서 뭐 사실은 쿠팡을 따라가기가 굉장히 좀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은 이런 숫자적인 부분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거기에 따라서 새벽 배송 시장에서 워낙에 뭐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20%가 넘는 시장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직매입 시장이기 때문에 네. 직매입하고 오픈마켓은 다르거든요. 다른 데들은 10조의 매출 나온다고 하더라도 네이버가 50조의 매출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업체들이 입점을 해서 오픈마켓식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 업체한테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근데 쿠팡 같은 경우에는 60조 매출 전체 중에서 거의 한 70% 이상이 직접 매출을 일으키는 직접 물건을 구매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는 많은 물건을 납품하는 납품업자부터 시작해서 그 부분의 중간중간에 있는 여러 가지 산지에서 뭐 구매하는 그런 상인들까지도 쿠팡의 직접적인 뭐 바잉 파워에 의해서 또 많은 또 그런 부분들의 문제가 생기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핀셋 규제가 필요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근데 쿠팡을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이렇게 대형마트를 키워준다는데 소상공인들 아까 이제 정부의 정책 실패를 돌리는 거다. 다른 건달이 왔다는 표현을 했는데 저희가 시청자가 바로 댓글을 올렸는데 이성훈 총장님 이 부분에 좀 답변을 좀 부탁합니다. 맞벌이가 많아지는 요즘 새벽 배송은 거의 생활 유지에 필수적이다.
주변에 시장도 없는데 소상공인 피해가 있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이제 지적을 올려주신 분도 있는데 새벽 배송이 일상이 됐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 계속 하고 있는데 무슨 소상공인들에게 더 피해가 가느냐 이런 지적. 그 대형마트의 의무협의나 영업시간 제한 자체에 대한 오해가 많으십니다. 예.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전통시장을 보호하겠다는 문구는 단 한 문구도 없습니다. 유통시장의 균형과 국토균형 발전을 하겠다는 건데요. 예. 자꾸 전통시장의 보호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런 대규모 유통점들의 전략입니다. 제가 한 가지 일례로 말씀드리자면 정경련이 발표한 겁니다. 저희가 발표한 게 아니라 예. 의무 휴업일에 대형마트를 가지 못하고 전통시장으로 가는 비율이 8%밖에 안 된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얼핏 보기엔 그러면 대형마트를 규제하는 게 의미가 없네라고 네.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데이터를 찾아보면 나머지 50%, 그 8%를 제한 50%는 동네 슈퍼마켓이나 편의점 마트를 간다고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의무 휴업에 대체로 골목 상권을 이용하는 게 거의 3분의 2가량 됩니다. 예. 그러니까 단순히 전통시장에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규제를 풀어줘야 된다는 것은 오히려 대형마트들이 주장하는 부분과 관련이 있고요. 예. 전국적으로 도소매업에 종사하고 있는 업체가 거의 이 160만 개 가까이 이릅니다. 예. 이 160만 개가 사실은 의무휴업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의 효과를 보고 있고 바로 이러한 보호를 받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단순히 전통시장에 가지 않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는 것은 사실은 전제가 잘못된 겁니다. 예. 지금 두 가지 새벽 배송, 새벽 영업 제한 하나와 의무 휴업일 월 이 두 차례 쉬게 하는 이 규제가 과연 전통시장에 어느 정도 효과를 줬느냐에 대해서 이제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데 일단 쿠팡에 지금 여러 가지 이 여러 제도의 발단이 쿠팡인 것 같고 쿠팡에 대한 논란이 많으니까 쿠팡 관련 하나 더 얘기하자면 최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인해서 탈팡이 일어났다가 뭐 다시 복귀했다는 말들이 많은데 상당히 좀 변화가 혹시 있었을까요? 쿠팡을 탈퇴해서 다른 쪽으로 많이 옮겼을까요? 예, 아직은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뭐 작년도 4분기 매출도 뭐 쿠팡이 아직 발표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뭐 일부 같지만 이제 뭐 카드사라든지 여러 가지 모바일 이제 이용자 이 사용자 그 확인 플랫폼에서 확인한 걸로는 일단 네이버라든지 스타컴 같은 경우가 이용자들이 많이 늘고 특히 무엇보다도 회원수가 유료 멤버십 같은 경우도 많이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예. 네이버 멤버십, 퀄리 멤버십이 뭐 20% 이상 증가했다라는 얘기도 있고. 또 하나는 뭐 작년 12월 기준이긴 하지만 쿠팡 매출이 뭐 한 5% 이상 뭐 드랍했다 떨어지고 떨어졌다. 뭐 사용자 수도 100만 명 단위로 지금 떨어지고 있다. 물론 사용자 수가 3천만 명이 넘기 때문에 100만 명 그러면 3%쯤 됩니다. 예. 3%에서 5% 정도의 뭐 사용자 감소 효과가 있다고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쿠팡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뭐 단순하게 쇼핑 모의라기보다는 일종의 생활 습관 같은 게 됐거든요. 그러니까요. 편의성을 넘어가지고 생활 습관이 됐기 때문에 거의 생활 유지에 필수적이다 이런 예, 표현까지 맞습니다. 있어요. 네. 신뢰가 일부 타격은 받았지만 습관 자체를 바꾸는 데는 아직까지는 고객들이 그렇게 빠르게 이탈하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는 않고 있고요. 예. 다만 지금 쿠팡 자체적으로 보더라도 신뢰를 잃었다는 게 무서운 게 쿠팡 지금 오늘 제가 주가를 확인해 보니까 시가총액이 한 47조 되더라고요. 예. 한 3개월 전만 하더라도 70조가 넘었었어요. 최대 올해 80조까지 육박을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빠른 시간에 주가가 지금 이렇게 뭐 40% 가까이 이렇게 폭락을 하면서 기업 가치가 떨어졌다는 자체도 쿠팡한테 굉장히 큰 위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본다면은 고객들의 외면이 계속된다 그러면은 쿠팡도 운영상에 굉장히 타격도 입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올해 뭐 다른 약진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예. 대체 플랫폼을 통해서 쿠팡의 매출이 빠르게 흡수해가는 그런 현상도 나타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성훈 총장님, 지금 이제 정부와 민주당 주도로 이제 법을 고치겠다고 그랬고 정부가 이제 함께 힘을 합쳐서 고치려고 노력할 것 같은데 지금 중소상인연합회도 마찬가지고 소상공인연합회도 그렇고 상인연합회, 슈퍼마켓 협동조합연합회 지금 그 국회에서 시위를 했는데 지금 시위도 하고 반대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실 작정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일단은 정부 여당이 굉장히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또 강력하게 저항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예. 저희가 답답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문제를 분석하는 문제 제기하고 있는 원인부터 저희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까 원인이, 말씀드린 것처럼 쿠팡의 문제인 것은 그동안 쿠팡을 규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 그리고 그 해결책도 잘못됐다고 보는 것은 대형마트들이 심야 배송을 하더라도 절대로 쿠팡의 대체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쿠팡처럼 대규모 물류센터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이렇게 저항할 수밖에 없는 것은 골목상권의 최고 장점이 뭡니까? 바로 지근거리에 빠른 시간 안에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다양한 중소상공인들이 있다는 건데
도심 한가운데 있는 대형마트들이 이렇게 물류 기지화된다면 예. 바로 중소상인들의 이 특징, 직시성과 근접성을 앗아간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대형마트의 심야 배송을 허용하는 것은 쿠팡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네. 그나마 남아있는 골목상권의 영역을 오히려 대형마트가 침범할 수 있는 문을 열어줬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최대한 강력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항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네. 사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오해도 있고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 부분도 있어서 잠깐 좀 설명을 오해도 해드리자면은 있고 맞는 예. 부분이 어떻게 한번 구분해서. 대형 마트가 새벽 배송을 지금 하지 않은 게 아니거든요. 뭐 불과 3년 전만 하더라도 대형 마트 중에서 롯데마트, 롯데슈퍼, GS 홈쇼핑도 했었고요. 예. 그다음에 GS 프레시도 했었습니다. 새벽 배송을 했어요? 네, 그 대형 마트라고 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예.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점포를 이용한 새벽 배송을 못하게 한 거였었어요. 즉 대형 마트들이 도심 내 곳곳에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점포에서 물건을 실어가지고 새벽에 가면은 이거는 물류센터 없이도 물류망이 있으니까 그대로 점포에서 가니까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딱 하는 거죠. 예. 그런데 사실 이게 영업시간이 10시로 제한되고 새벽 배송 자체가 금지되다 보니까 못했던 건 맞습니다. 네. 근데 이걸 조금 더 시간을 돌려가지고 과거로 돌아간다면은 그런 부분들이 대형마트가 도전해 볼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있어요, 사실은. 근데 실제로 대형마트들이 지금 얘기 드렸던 뭐 이마트나 롯데라든지 GS가 전부 새벽 배송을 갖다 포기했다는 거는 예. 새벽 배송이 쉽지가 않아요, 생각보다도. 뭐 인프라가 좀 많이 그렇죠. 필요합니까? 여기서 말하는 대형마트들이 새벽 배송했던 건 점포가 아니라 김포라든지 이런 물류센터들이 있거든요. 물류센터에서 물건을 갖고 가고 배달하는 거니까 쿠팡하고 똑같은 형식이에요. 컬리나 쿠팡처럼 물류센터를 이용해서 대형마트 이름으로 새벽 배송하는 거는 괜찮습니다. 그거는 지금도 할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물류센터이기 때문에. 하는 건. 그런데도 네. 불구하고 이마트는 지금 어떻게 보면 새벽 배송이 사실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물량이 많이 늘어나지 않고 줄기도 하고 GS하고 솔직히 지금 롯데는 물류센터가 있습니다. 온라인 센터가 김포에 전용 센터가 있어요. 그것도 적어도 1,000억 이상 들인 엄청난 센터들이 자동화 센터가 있는데 그걸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새벽 배송 용으로 만들었다가 예. 오히려 그게 새벽 배송을 갖다 포기하고 주간 배송만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사업 구조이기 때문에 네. 쉽게 접근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새벽 배송이 시작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대형마트가 직접 들어가는 거는 굉장히 제한적으로 들어갈 것 같은 얘기가 대형마트 점포에서 바로 새벽 배송하는 그렇죠. 것은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예, 얘기. 왜냐하면은 허용되더라도. 예, 물류센터하고 다르게 대형마트는 스토어가 80% 거의 뭐 90%가 스토어로 돼 있고요. 예. 후방이 10%밖에 안 돼 있어요. 물류는 후방이 적어도 40에서 50%가 돼야 되거든요. 자동차 그 트럭이 그렇죠. 계속 들어와야 되니까. 그리고 배달차는. 그거를 배송을 할 수 있으려면은 포장도 하고 피킹도 하고 패킹도 하고 여러 가지 작업을 해야 되는데 예. 그게 기본적으로 10%밖에 안 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네. 현실적으로 바로 하긴 어렵고 그러면 그걸 갖다 고쳐가지고 물류 허가를 받아서 하면 되는데 몇 군데 시험해봤다가 실패했거든요. 이성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법을 고쳐서 설령 점포에서 허용이 되더라도 인프라 준비라든지 딜리버리 배송 차량 이런 시스템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런데 뭐 그러면 영향이 좀 덜하지 않을까요? 저희가 걱정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인데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쿠팡처럼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기존의 다크스토어 방식으로 근거리에 빠른 시간에 배송할 수 있는 예. 그런 방식으로 운영했을 때 자영업자들 특히 그 핵심은 아마 신선식품과 생활용품이 될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또 우려를 하나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네. 분명히 이번 규제를 완화해주면 그 다음 규제 완화 요구가 올 겁니다. 그 다음 그것은 바로 영업시간 제한 완전 철폐와 의무 휴업도 폐지를 요구할 것이 자명합니다. 의무 휴업일 월 2차례 하는 거 규제. 실제로 예. 말씀하신 게 좀 정확한데 저는 새벽 배송에 미치는 영향보다도 오히려 의무 휴업 규제가 철폐된다면은 이거는 뭐 시장은 둘째치고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게 대형마트 의무 휴업이 생기면서 동네마다 뭐 300평에서 500평 규모의 마트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래서 이 마트의 의무 휴업이나 영업시간 제한을 이런 중형 마트들이 많이 흡수를 했기 때문에 예. 지금 말씀하신 거는 시장뿐이 아니라 이제 그런 부분들 그 이후로 10여 년간 생겨났던 그 많은 이런 중소형 마트들에 대한 피해도 또 얘기를 갖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조금 더 시각을 좀 다시 보면서 이제 골고루 좀 살펴갈 필요는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네. 다만 대형마트가 의무 휴업을 하게 됨으로써 입었던 피해가 상당히 좀 컸거든요. 상당히 컸다는 게 그 날짜로 보면 27일이기 때문에 한 6.6%인데 그게 주말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뭐 평일 대비 130% 매출이니까
거의 뭐 한 10%대 육박하는 타격이. 아니 거의 뭐 8에서 10%대 육박하는 예, 매출 10% 타격이 실제로 있었어요. 예.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사실 쿠팡이 뭐 날개를 달았던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사실은 대형 마트와 동네에 있는 중소형 마트의 싸움이라기보다는 지금은 쿠팡을 다당할 어떤 업체들이 모여도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유통업체들이 모여도 그래요? 쿠팡의 매출을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왜냐하면 쿠팡 매출 60조에는 대형마트 3사 매출 다 포함해도 슈퍼 매출까지 포함해도 못 따라가거든요. 예. 지금은 이제는 이게 대형 마트와 이 슈퍼 시장의 싸움이 아니라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구조적 문제. 특히 쿠팡 같은 경우에는 직접 물건을 사입하는 마트 형태로 운영을 하면서도 이게 플랫폼이라는 이유로 각종 규제에서 다 빠져나갔거든요. 네. 뭐 대규모 유통업법도 빠져나가버리고 각종 규제에서 빠져나가버리고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은 뭐 납품업체도 그렇지만 실제로 가격도 쿠팡이 모든 거를 조종하는 그런 단계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실제로 네. 그래서 가격을 낮춰서 많은 경쟁점들을 죽이고 오프라인한테 영향을 미치고 다시 그게 본인들이 그 독점을 갖다 할 때가 되면 가격을 갖다 올리고 네. 시장 가격을 올려버리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악영향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쿠팡과 반쿠팡은 아니지만 쿠팡이 미치는 이 영향이 너무 커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철저하게 좀 조절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마정수 교수님, 지금 우리가 이제 대형 마트와 또는 전통 상인과 전통 시장과 쿠팡 얘기를 하는데 실제 소비자들의 편익 차원에서 소비자들의 후생 차원에서는 왜 이 문제가 다뤄지지 않느냐 이 부분을 조금 이따 좀 제가 여쭤볼게요. 그분 좀 머릿속 생각해 주시고 이성원 총장님 그러면 의무 휴업일 규제 자체에 대해서는 아직 얘기는 없잖아요. 지금 새벽 배송만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좀 지나면 의무 휴업 기자 이틀 규제도 풀어달라라고 이제 할 것 같다 그런 얘기인가요? 왜냐하면 지금 규제 완화의 논리 자체가 대형마트 규제 때문에 쿠팡이 커졌다는 것이기 커졌다. 때문에 독점을 초래했다. 이번에 심야 배송을 허용해주고 교수님 말씀처럼 큰 효과가 없다. 그 다음에는 의무 휴업 철폐가 될 겁니다. 지금의 정부 논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네. 지금 의무 휴업일은 원래 주말로 했다가 이제 주중으로 바꿀 수 있는 거는 지자체 장애가 좀 맞습니다. 예. 권한을 줬잖아요. 조금 주중으로 바꾸고 나서는 변화가 좀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뭐 대구라든가 청주시라든가 평일로 바꾸고 나서 오히려 자영업자들도 매출이 늘었다라는 주장을 하는데 저희가 그 주장을 어떻게 반박하자면 예. 한 학급이 있는데 공부 못하는 학생들을 다른 반으로 옮기고 났더니 이 반의 평균이 올랐네와 같이 매출이 오른 데이터가 나올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는 그 상권의 공실률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폐업도 많이 했고 예. 결국은 의무 휴업을 평일로 옮기면서 자영업자들이 더 어려워졌다는 결과물입니다. 근데 이제 기존의 대형마트들은 이 데이터를 왜곡하고 자영업자들에게도 도움이 됐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예. 그렇게 받아들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의무 휴일 문제 효과를 조금 이따 한번 더 논의해 보기로 하고 지금 소비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뭐 대형마트로 갔다가 또는 동네 마트 왔다 갔다 해도 자기 원하는 물건이 없으니까 쿠팡 같은 대형 이런 온라인 마켓에서 한꺼번에 사는 게 얼마나 편하고 좋느냐. 소비자 후생 차원에서 소비자 복지 차원에서 조금 접근해 봐달라 이런 주장 유통산업 균형 문제를. 그 부분은 맞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뭐 소비자 사실 후생 차원을 본다면은 뭐 설문조사를 해보면은 대부분 아마 그럴 겁니다. 뭐 이 대형마트가 일요일 날 쉬게 되니까는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다. 네. 뭐 이런 맞벌이 마부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쇼핑 결제 수단 문제도 있고 신뢰 문제도 있고 그래서 뭐 그 문제는 사실 소비자 편에서 본다면은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이 풀리는 게 그러니까 그 공휴일 휴업이 풀리는 게 맞다고 보고요. 공휴일 날 영업을 하고 예. 평일로 옮겨간다. 뭐 그런 부분들을 갖다 간다면은 서로 약간의 그런 상생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네. 근데 뭐 이게 무조건 다 뭐 영업일 자체를 전체를 갖다 원복시킨다 그러면은 너무나 충격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점진적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좀. 그래서 지자체별로 보더라도 지금 서초구라든지 동대문구라든지 서울에서도 수요일 날 자영업자들 아니 수요일 날 영업 시간을 이제 바꾼 그 휴일로? 지자체도 있거든요. 예. 예, 수요일로 바꾸고 예. 지방도 마찬가지로 그렇겠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의 어떤 조례만 바꾸면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법규가 아닙니다. 이런 거는.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접근한다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완화시킨 그런 거 간다 그러면은 일단은 휴무 일 자체를 뭐 평일로 옮기는 부분부터 출발을 하고 그 대신에 네. 휴무는 하게 만들어 준다든지 그런 부분은 조금 더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점진적으로 갈 필요는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급진적으로 가게 되면 그 문제가 좀 더 심각하게 울고질 수 있는데 다만 지금 현재 사회적으로 홈플러스도 파산 위기에 좀 무찔러 있지 않습니까? 예.
롯데 슈퍼만 하더라도 한 400개가 넘었던 매장이 300개대로 떨어졌거든요. 즉 그 규제를 통해서 가장 직접적으로 대형마트들이 직격탄을 받았던 건 받았다. 맞고요. 예. 그리고 지금 영업이익도 지금 거의 지금 제로에 지금 수렴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본다면은 사실 이게 갑과 을의 싸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을과 을의 싸움일 수도 있고 예. 어떻게 보면 오프라인들이 어떻게 공존을 하고 살 수 있는가 그리고 온라인의 과도한 이런 또 오프라인 침해를 어떻게 조금 더 보완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으로 좀 접근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자영업자 입장에서도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예. 물론 지금 심야 배송 규제를 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피해를 볼 소비자로 손꼽히고 있는 게 워킹맘입니다. 워킹맘들. 하지만 여기에 불편한 진실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새벽 배송을 위해 신선식품 중심으로 쿠팡의 풀필먼트 센터에서 노동하고 있는 대부분의 노동자 역시 워킹맘이라는 사실입니다. 과연 누군가의 편의를 위해 누군가는 어떤 생계에 곤란을 겪어야 되고 또 누군가는 목숨을 걸고 심야 배송을 하는 이것이 소비자의 편익보다 더 중요한 가치일까요? 네. 저희는 그 지점에서 예. 단순히 소비자 편익만을 내세우는 정책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그 부분과 비슷한 문제인데 그래서 민노총 택배노조 그리고 민주당이 한때 7시 이전에 배송하는 거 이게 초심야 배송은 네, 맞습니다. 금지하겠다 그런 얘기를 해오던 차였잖아요. 예, 오히려 맞습니다. 새벽 배송 금지 얘기를 하고 있던 차인데 대형마트 허용한다니까 조금 정책이 갑자기 급선회 그렇죠. 하는 것 같아요. 그 초심야 새벽 배송 금지 관련 논의는 조금 어디 중단이 돼 있습니까? 얘기가 되고 있습니까? 예, 불과 뭐 한두 달 전만 하더라도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초심야라 그러면은 밤 12시부터 새벽 5시까지 구간, 그 5시간 동안에는 새벽 배송을 하지 말자 뭐 이런 논의가 있었어요, 실제로. 예. 민노총에서 강력하게 주장했던 부분이고요. 근데 워낙에 반발이 심했던 부분들이 맞벌이 부부라든지 뭐 1인 가구도 있고 그다음에 이런 뭐 노약자들이 포함된 가구도 있고 뭐 그걸 떠나서 이제는 새벽 배송이라는 게 워낙에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이 인프라로 물류 서비스가 일상생활이 됐기 됐다. 때문에 그걸 이제 반론 제기 자체가 그걸 하지 말자는 제기 자체가 동력을 좀 많이 잃고 있습니다. 여론 자체도 그거를. 워낙에 좀 안 예. 좋기도 하고요. 그래서 정치권의 기류도 일괄 금지보다는 약간 노동자 보호 장치를 강화한다든지 선택권 유지한다든지 그런 부분으로 좀 돌아서고 있는 건 같고요. 예. 뭐 그런 와중에 지금 쿠팡 정보보호 사태가 터지면서 사실 이런 부분들이 또 기폭제가 돼서 아예 좀 대형마트 쪽으로도 확산하자라는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사실은 이 새벽 배송 문제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민노총 택배 노조에서는 반대하고 있지만 한 5천여 명 정도밖에 안 되는 인원이거든요. 우리나라 택배기사 인력에 본다면 한 7, 8%도 안 될 겁니다. 참 5% 내외의 인력인데 대부분은 이 대형 택배사의 정규직 고용자들이에요. 네. 실제 새벽 배송을 하고 있는 그 막 수천 명, 수만 명에 육박하는 어떤 그런 기사들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그들의 입장은 생계가 위협받는 거기 때문에 금지하면 그렇죠. 네. 본인들한테는 물어보지도 않고 그게 논의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게 좀 말이 안 된다는 얘기고 그들은 당연히 하고 싶다는 거고 이게 약간의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택배도 주간과 야간이 있는데 지금 새벽 배송 금지하자는 쪽은 주간 택배 기사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은 노조라는 입장에서 본다면은 네. 대부분이 이제 대형 택배사기 때문에 네. 야간이 없어지면은 주간이 늘어나겠죠. 약간의 일감 문제도 있고요. 네. 다만 이제 하나 제가 우려하는 거는 새벽 배송이 계속 이렇게 크게 확대하다 보면은 분명히 주간에서 팔아야 돼. 뭐 배추가 됐던 상추가 됐던 이런 신선식품들이 야간에 이 물류 인프라를 통해서 아예 온라인으로 넘어갈 수 있기는 합니다. 지금도 뭐 매출 규모가 거의 한 네. 13조가 넘어갔고 뭐 한 20조 육박하게 달려가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 온라인 시장 전체의 거의 한 40% 정도가 새벽 배송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새벽 배송이 단순하게 신선 문제뿐은 아니고 나머지 모든 이 소매 시장에 있는 상품 판매가 그 시장으로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부분들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면서 뭐 품목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까지는 뭐 조절해 준다든지 그럴 필요는 조금은 있을 거는 같아요. 새벽 배송이 굳이 필요하지 않은 뭐 그런 뭐 품목군도 있을 거고 그런데 네. 너무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게 일괄적으로 제한되거나 일괄적으로 뭔가 문제 풀어준다거나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새벽 배송 근로자들의 이제 안전 문제, 건강 문제를 이성훈 총장님이 걱정을 하셨는데 그 사람들도 걱정스럽지만 일하는 분들도 또 다른 워킹맘이고 그분들의 또 생계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걸 금지할 경우에 또 다른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한꺼번에 해답이 좀 나올 것 같지는 않네요. 지금 그래서 갑자기 지금 새벽 배송 대형마트 허용 쪽으로 지금 가버리니까 그 논의를 하다가 이게 왜 이렇게 갑자기 틀어졌지 하는 그런 당황스러운 입장 같아요. 지금. 사실은 대형마트 의무 휴업 때부터 저희가 그 마트 노동자와 함께 목소리를 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더불어민주당에서 한동안은 사회적 대화라는 이름으로 택배 심야 배송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쿠팡 청문회에서 우리가 심야 배송을 하다가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노동자의 가족들의 절규를 보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동의해서 심야 배송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어떻게 건전한 일자리로 만들 것인가를 논의하던 더불어민주당에서 갑자기 이렇게 바꿀 겁니다. 네. 본인들도 지금 굉장히 당혹스러울 겁니다. 법을 추진하는 사람들이 당혹스러워한다고요? 자기들이 추진하는 건데? 당혹스럽겠죠. 왜냐하면 기존에 자기들이 해왔던 정책 방향과 반대 방향을 해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정부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들을 지적해왔고 소비자들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어떻게 보면 제 발언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실지 모르겠는데 소비자들이 느끼는 편리함, 이면에는 자영업자들의 정말 피땀 어린 노력과 희생 그리고 심야 배송 노동자들의 목숨을 담보로 한 배송 전쟁이 있었다는 것을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새벽 배송 허용 문제가 여러 이해관계자가 입장이 다른데 어떤 해법, 딱 단일 해법은 있을 것 같지 않은데 이런 논의가 좀 어떤 조화로운 결말을 맺으려면 어떤 방향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까? 교수님 보시기에는. 예, 사실은 이게 지금 대형 마트, 아까 지금 총장 사무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쿠팡에서 문제가 불거지다 보니까 이제 대형 마트와 또 이제 이런 중소상공인과의 문제로 또 비화되고 있어요. 사실 의도하지 않게 이렇게 비화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대형 마트가 새우 배송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시장을 죽이거나 살리거나 영향을 미치기에는 굉장히 미미하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유통 정책이 이제 막아서 보호하는 정책이 아니라 이제 살아서 경쟁하게 만드는 구조로 가야 되지 않을까. 언제까지 대형마트를 막는다고 해도 중소마트들, 뭐 동네에 있는 소형 구멍가게들, 이 구멍가게들이 대형마트 때문에 살아남지 못해요. 왜냐하면 대형마트도 좀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온라인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나라가 온라인 시장이 50%가 넘었거든요. 이제 272조면은 이제는 어떻게 보면 이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형마트와 중소상공인의 문제가 아니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구조적으로 상생할 수 있게 만드는 오프라인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명확히 찾아서 그런 부분 정책이 좀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 허용 문제에 관한 토론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마종수 한국유통연수원 교수, 이성원 한국중소상인 자영업자연합회 사무총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난 한 주 글로벌 증시는 이례적으로 변동성이 큰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였습니다. 우리 증시에서도 지난 한 주 주가 급등락으로 호가의 효력이 일시 정지되는 사이드카가 3번이나 발동됐죠. 오늘은 또 강한 회복 탄력성을 보이고 있네요. 뉴욕 증시에서는 AI 거품론이 가라앉질 않고 일본 총선에서는 재정을 더 풀겠다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집권 자민당이 압승했습니다. 우리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상무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말 롤러코스터 장세입니다. 하루하루 다르게 시장이 바뀌는데 그동안 뉴욕 증시가 이 AI 모델이 진화하면서 소프트웨어형 비즈니스 산업에 큰 충격을 줄 것이라고 증시가 흔들렸는데 완전히 이제 좀 진정이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완전히 진정이 됐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그래도 지난 주말에 그 젠슨 황 그 엔비디아 CEO가 이제 막 AI 투자가 거품이 아니다. 여전히 지속 가능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돈을 벌 수 있는 징표 같은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좀 불안감이 좀 완화가 되면서 이제 지난 주말에 좀 많이 주가가 오르기는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지금 AI 투자에 대한 어떤 지속성에 대해서 자꾸만 이제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게 너무 많은 돈들이 이제 투자가 되다 보니까 이게 과연
정말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을 거냐라는 예. 논란들은 아직 끊이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고 예. 또 이렇게 투자가 될수록 또 이 IT 산업들 내에서 이 소프트웨어 산업들이 예. 이 AI 때문에 이 업무 영역이 고유의 업무 영역이 파괴될 거라는 어떤 그런 걱정들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 실질적으로 이런 AI 투자에 대해서 직접적인 수혜가 있을 수 있는 업종들만 엄청 강한 모습을 유지를 하고 있고 네.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좀 반등은 하긴 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좀 완전히 불안감이 뭐 해소되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젠슨왕 엔비디아 CEO는 이 빅테크들이 투자를 많이 하면 할수록 거기에 자기가 만드는 AI 칩이 들어가니까 당연히 투자가 계속될 거라고 긍정적으로 이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합니다만 물론 이제 산업을 이제 예리하게 보는 분이니까 자기 위주로만 해석은 안 하겠는데 그 빅테크 기업들 뭐 아마존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메타 뭐 이런 데서 투자하려고 하는 게 올해 어마어마합니까? 얼마나 되는데 그렇게 걱정을 하는 거죠? 네. 그 지금 이제 지난주까지 실적을 발표한 주로 4개 기업들 네. 아마존, 알파벳,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네. 이 4개의 기업들이 이제 작년보다 올해도 한 70% 가까이 투자를 늘린다. 아, AI 인프라에. 예, 네. 그래서 한 6,500억 달러에서 한 7천억 달러 정도의 예. 투자 계획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뭐 70%, 80%라는 게 이제 감이 안 오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 4개 기업이 지난해 이제 매출 증가율이 한 15% 예. 그리고 이익 증가율이 한 30%인데 네. 이제 투자 증가율이 한 7, 80% 이렇게 된다 보니까 예. 이게 돈을 잘 벌긴 하는데 이게 투자가 너무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 그러니까 이익에 늘어나는 속도의 2배 가까이 투자를 늘리면은 예. 아무래도 갖고 있는 현금이 좀 고갈되는 거 아니냐. 그러겠네요. 이제 이런 걱정들을 하게 되면서 예. 계속해서 이제 논란들이 끊이지를 않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이제 AI 거품론이라고 그래가지고 과도하게 투자를 했다 못 견딜 것이다 그러는데 투자는 계획만 보면은 이어질 거다. 그런데 이 투자한 회사 중에서 어느 회사가 실제 이익을 많이 제대로 낼 수 있겠느냐가 이제 투자의 좀 포커스가 초점이 돼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게 지금 AI 모델이라는 게 예. 이제 또 2022년 11월에 이제 챗GPT가 나온 이후로 또 좀 달라진 게 이 예. AI 모델에 대한 업데이트 기간이 또 굉장히 짧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한 두 달, 석 달 정도 지나야 새로운 모델로 업데이트가 됐는데 예. 지금은 한 몇 주 만에 또 새로운 모델이 막 나오고 있고 예. 또 뭐 그 챗GPT를 또 위협하는 제미나이가 나왔는데 네. 이번에는 또 그 엔트로픽이라는 회사가 그러니까요. 네, 코워크라는 네. 플랫폼을 예. 그 또 출시를 하면서 엄청나게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보니까 그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기업들 네, 그 맞습니다. 충격을 받았는데 그 기업들도 조금 주가는 이제 회복은 되는데 아직 그 충격이 좀 다 사라졌다 볼 수는 없는 있습니다. 거죠. 특히 이제 미국의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워낙 이제 실적도 좋고 안정적이다 보니까 사실은 좀 미국 시장 전체적으로 보다도 좀 많이 비싸게 거래가 됐었던 편이었는데 이제 이게 자꾸 흔들리니까 예. 그리고 경쟁의 구도가 굉장히 좀 치열해지고 네. 실제로 이제 AI 때문에 업무의 영역이 이제 파괴된다라고 보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과거처럼 돈을 잘 벌 수 있겠느냐 이런 우려들이 예. 지금 계속해서 이제 미국 시장에서 미국의 IT 업종을 좀 괴롭히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여전히 이제 투자를 빅테크들이 많이 한다고 하지만 과연 제대로 수익을 낼지 관련 영향은 뭔지를 조금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이게 뭐 AI 거품론이다 아니다 하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잖아요. 네, 과연 그렇습니다. 수익을 계속 낼 수 있을지 좀 지켜보면서 뉴욕 증시를 봐야 되겠고요. 자, 우리 증시로 와보면 우리 시장 아주 상승 탄력이 좋습니다만 하루하루 다르게 분위기가 다른데요. 그 와중에 외국인들이 지난주만 해도 대규모 순매도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외국인들은 왜 그렇습니까? 뉴욕 증시 바로 그런 영향 때문에 매도를 한 겁니까? 우리 시장을 혹시 달리 보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근데 이제 저희가 그 외국인들이 샀다 팔았다라는 거를 이제 금액 기준으로 많이 보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 지난주만 해도 뭐 한 10조 넘게 외국인 투자가들이 좀 팔긴 했는데 사실 이제 좀 이 한국 시장을 어떻게 보느냐를 보는 데 있어서는 순매수, 순매도보다 지분율의 변화로 보는 게 좀 더 맞지 않나 싶습니다. 지분율의 변화. 네,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분율은? 외국인 투자가들의 한국 시장, 특히 이제 거래소 시장, 코스피 시장에 대한 외국인 지분 보유 비중은 예. 계속해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근데 이제 왜 그러면 외국인이 팔았느냐? 예. 결국 이제 지금 특히 이제 작년하고 올해 저희 한국 시장이 워낙 많이 오르다 보니까 네.
이 이익 비중, 그러니까 그 비중 자체를 너무 많이는 안 가져가고 그러니까 많이 오는 것만큼 좀 파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차익 실현이다라는 말로 좀 어느 정도 표현이 되는 것 같고, 예. 뭐 약간은 리밸런싱이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대로만 갖고 있어도 너무 보유 비중 자체가 늘어나다 보니까 주가가 너무 빨리 오르니까. 예. 네. 그러니까 이거를 좀 어느 정도 조정하는 리밸런싱으로 보는 게 예. 조금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 최근 들어서 이제 결국은 저희 시장이 다른 시장들 대비해서 너무 빨리 올라간다라는 부담을 외국인들이 좀 느끼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저희 시장의 자체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예. 이제 지금 뭐 케빈 워시와 같은 예. 차기 의장에 대한 어떤 불안감들 이런 것들 때문에 혹시라도 이 해외 시장, 해외 금융 시장이 조금 불안해지는데 저희 시장이 워낙 많이 오르다 보니까 우리 시장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뭔가 문제가 생길 때 이거를 좀 대비를 하려면 미리 많이 올라 있는 업종들 또는 많이 올라 있는 계좌에서 조금 더 이제 차익을 실현하는 게 마음이 편하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외국인 투자가들이 지난주에 좀 많이 매도를 하지 않았나 네. 이렇게 저는 좀 해석을 하고 지금 있습니다. 지분율이 몇 %예요, 정확하게? 외국인 지분율이? 36에서 37% 사이입니다. 네. 근데 그게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 많이 파는 규모는 팔지만 워낙에 이 가격이 워낙 많이 오르니까 비중은 더 여전히 낮추고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높은 편이고 올라가고 있다. 네. 그렇게 외국인들이 지난주 이렇게 팔 때 대부분 개인들이 마치 뭐 동학개미 운동하는 것처럼 떠 받치면서 사들여 왔잖아요. 이게 워낙에 주식시장이 뜨거울 때는 좀 차가운 가슴, 차가운 머리로 돼야 될 텐데 너무 뜨겁게 달려드는 건 아니에요, 혹시? 이런 때일수록 조금 신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개인들도?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그 동학개미 운동 때 이제 사실은 이제 굉장히 2020년, 2021년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가파르게 네. 올랐었잖아요. 근데 예. 그때도 외국인들이 좀 많이 팔긴 했었습니다. 네. 근데 그러고 나서도 주가가 좀 꾸준히 올라가는 모습이 2021년까지는 좀 나타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학습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어떤 강세장에서는 이러한 주식시장의 급락 그리고 외국인들의 어떤 매도가 저가 매수의 어떤 신호다라는 어떤 학습 효과가 예. 어느 정도 지금 또 투자자들한테 좀 그 발효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고요. 예. 그러니까 결국 약간은 좀 포모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포모 현상, 나만 뒤처지나 네. 하는 그런 지금 두려움. 주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은 네. 추가적으로 오를 거에 대한 어떤 두려움들이 예. 사실은 빠질 거에 대한 두려움보다 훨씬 크다라는 예. 반증이기도 하고요. 예. 결국 이렇게 포모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거는 지금 주식시장 말고 다른 대안이 예. 크지 않다라는 의미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이제 부동산으로 잘 안 가는 거예요. 부동산 자금 예전에 같으면 부동산으로 주식 자금이 가기도 부동산으로 어렵고. 갔는데 네. 오히려 이제 주식이 팔고 나면 다른 주식을 사기 위해서 주식 계좌에 머무른다 그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뭐 워낙 이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정부가 굉장히 예. 좀 강하게 비판적으로 보고 있고 예. 또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채권 시장도 이렇게 분위기가 썩 좋지는 채권 않으니까 시장도 이렇게 돈이 갈 수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러면 비트코인도 안 좋고. 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돈이 조금 더 주식시장으로 몰리고 네.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빠질 때마다 개인 투자자들이 돈이 더 많이 몰리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네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변동성이 워낙 큰데 증권회사들은 올해 우리 코스피 목표치를 지금 조금씩 올리고 있잖아요. 뭐 어느 증권사에 따라서는 뭐 엄청나게 높이 올리던데 뭐 짧게는 2월, 조금 더 상반기 이런 시장을 전망을 해본다면 어떨까요? 이달 증시는. 저는 이제 2월에도 그렇고 3월에도 그렇고 주식시장은 오르긴 오를 텐데 네. 지금처럼 이제 급등락을 반복을 하면서 불안한 흐름들 속에서 상승세가 그래도 유지가 될 거다. 유지가 된다. 상승세가. 사실 지난 1월달에 코스피가 뭐 24% 가까이 워낙 급하게 올라서 예. 뭐 이번 달에 똑같이 올라가게 되면은 오히려 굉장히 좀 강한 어떤 좀 과열 신호들이 분명히 네. 좀 있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예. 그렇지만 이게 상승 추세가 어느 정도 유효하기 때문에 또 많이 올라서 좀 팔고 싶은 사람들은 좀 빠져나가고 또 새로 들어오고 하면서 좀 변동성이 있지만 상승 네. 추세는 좀 유효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상승 추세는 역시 이익 증가 전망이 높은 반도체입니까? 역시 그게 제일 주목을 끌까요? 앞으로도? 그러니까 지난 1월 달 그리고 2월 중순까지 이렇게 흐름을 보면은 예. 역시 가장 이익에 대한 어떤 확신, 이익에 대한 추정치가 높이 빨리 올라가는 업종은 단연 뭐 반도체인데요. 네. 뭐 근데 이제 반도체만 이제 좋은 것들이 아니라 네. 최근 들어서 보면 반도체도 좋지만
주식시장이 또 좋으니까 증권주에 대한 관심들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증권주들. 네. 그리고 오히려 뭐 약간 소외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뭐 어떤 정유주들도 이익에 대한 추정치들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유틸리티, 한전과 같은 이런 업종들 그러니까 정부의 규제 때문에 가격을 못 올린다고 하지만 원전에 대한 여러 가지 관심들 때문에라도 또 유틸리티 같은 업종들도 이익에 대한 기대치들이 높아지고 있어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반도체가 제일 좋지만 반도체를 제외하고도 약간 이렇게 시장에서 좀 소외되어 있었던 업종들도 조금씩 작년보다는 올해 이익이 늘 거다라는 기대감들이 좀 반영이 되고 있어서 이런 흐름이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조금 흔들릴 때라도 되게 빠른 순환매를 통해서 어느 정도 큰 조정이 없이 좀 상승세를 좀 유지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요즘 이제 아까 포모 현상, 나만 주가 상승해서 뭔가 뒤처지는 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주식을 사고 싶어도 사고 싶은데 이제 살 수 있는 종목이 좀 선정이 쉽지 않으니까 ETF, 지수를 추종하는 ETF로 가장 많이 들어오는데요. 특히 늘어나는 걸 보면 코스닥 ETF라든지 150 또는 그 레버리지 그 ETF의 자금이 급증하고 있는데 혹시 이런 투자에 좀 유의할 점은 없나요? 뭐 그래도 개별 종목보다는 이런 그 지수에 대한 투자는 상대적으로는 좀 나은 편이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코스피보다는 이제 변동성이 굉장히 좀 크다라는 것들을 좀 저희가 유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뭐 지수 자체가 이렇게 많이 오르는데 이제 상승폭이 조금은 좀 주춤할 것 같을 때는 또 레버리지에 대한 관심들도 좀 높은데 이 레버리지 상품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이제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레버리지는 떨어질 때도 2배로 떨어지고 올라갈 때 이제 2배로 오르는 거잖아요. 떨어질 때가 더 많이 떨어질 수 있겠네요. 높은 곳에서 떨어지니까 올라간 거구나. 그렇습니다. 항상. 그러니까 떨어지고 올라가고 똑같이 반복하다 보면 실제로 합산한 것보다 덜 오르는 꼴이 될 수 있는 거네요. 수학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고요. 특히 상품에 따라서는 특히 이제 선물 같은 쪽을 많이 이용한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똑같이 빠졌다가 똑같이 올라도 사실은 이제 선물 거래에 대한 비용이 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수익이 덜 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율 얘기, 이웃 일본,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집권 자민당이 아주 압승을 했는데 돈을 더 풀겠다, 재정을 적극적으로 풀겠다는 이런 공약이 이제 국민들로부터 승인을 받은 셈인데 이게 가장 중심이 되는 게 우리 환율, 엔화 환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것이 우리 원화 환율에 또 어떻게 전이될 것인가인데 어떻게 지금 예상을 하나요? 아무래도 이번에 일본 그 조기 총선의 결과는 재정 확대에 대해서 대중들이 어쨌든 오케이 사인을 굉장히 강하게 줬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아무래도 이제 엔화가 생각보다는 뭐 최근 들어서 이제 미국과 일본의 재무부에서 엔화 강세를 위한 뭐 개입도 약간 이제 논란들이 좀 있었습니다만은 엔화는 여전히 좀 약세일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고 특히 이제 작년부터 해서 저희 원화가 엔화와의 동조가 굉장히 좀 강해졌기 때문에 저희도 이런 영향에서 좀 자유롭지는 못할 걸로 좀 보여집니다. 우리도요. 엔화가 약해되면 우리 원화도 약해져서 원달러 환율도 좀 상승 쪽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걸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주간 증시전망 지금까지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상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부와 여당이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 허용을 추진합니다. 소상공인들과 민노총의 반대를 감안하면 진보 정부로선 용기 있는 결정입니다. 그런데 정책 취지가 이상합니다. 쿠팡을 견제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남의 칼을 빌려 적을 베는 차도 살인이라고 할까요? 새벽 배송 규제는 의무 휴업일 규제와 함께 대형마트의 발전을 가로막아온 족쇄입니다. 이런 규제가 소비자 후생과 유통산업 발전 차원에서 과연 합리적인지를 판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쿠팡 때문이라면 앞뒤가 많지 않습니다. SBS 비즈 경제 현장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